최근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허리 수술을 하고 난 뒤에요.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입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를 못 써요. 한쪽 다리를.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아예 다리가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감각도 없으면서 이게 어떤 특정 부위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뭐 뒤꿈치면 뒤꿈치, 아니면 발가락이면 발가락이 아예 감각도 없고 운동 장애가 발생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장애들이 그 허리 수술한 뒤에 발생이 됐는데, 이게 수술 당시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 이게 이제 의료 쪽으로 과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물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금방은 괜찮았다가 서서히 진행된 건 답이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자, 이건 의사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제대로 수술을 못하고 수술 시 사고를 분명히 신경을 손상을 입혔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덮어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극히 드물 겁니다. 그 정도로 외과의가 그 정도로 전문의가 된 사람이 그 정도로 어설프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매스컴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수술은 정상적으로 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러니까 수술 뒤에 괜찮았다 이거예요. 통증도 없고 좋았다. 그런데 서서히 지나면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건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의사들한테 원망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도 황당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경락이라는 문제가 현대의학에서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락 손상이.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쨌든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죠. 하고 난 뒤에 감염 우려 때문에 다량의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원 내에서는 MRSA나 이런 병원균 때문에 2차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상체질이나 팔상체질을 사실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다루었지만은 제가 여기서 체질론을 궁극적으로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 체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지만 체질 치료법으로만 가지고 현재 나타난 증상을 개선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체질은 그야말로 타고난 건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약한 부분이나 너무 실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맞지만
병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계속 발전하고 전이하죠. 그러면 지금 나타난 증상을 잡는 것이 과연 그걸로 해결이 되느냐. 물론 기본을 없애면은 격까지는 없어진다. 그런 이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걸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체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나 소양인들, 토음 체질이나 토양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전신 마취에서부터 몸에 데미지가 오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런 분들 보면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자칫해서 어떤 경우에는 독한 항생제 하나에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모든 게 망가질 수도 있는 체질들이에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좌골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난히 많은 체질이 소양인들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올해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되게 습합니다. 더워도요, 장마철에 푹푹 쪄요. 왜? 습기 때문에. 근데 이 습기가 이렇게 발동할 때는요, 특히 요통 환자들, 좌골신경통 환자들은요, 환장합니다.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허리 아프거나 뭐가 해서 사진 찍으면 정상인 사람 거의 없어요. 멀쩡한 사람도 찍어보세요. 약간씩의 추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 배열도 보면 일자로 딱 고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병의 그러한 어떤 상태에 접근하는 방식은요, 무조건 틀어졌으니까 바로 잡아야 돼. 추간판이 탈출했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신경을 압박했으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 동양의학은 어떠냐? 그렇게 된 것은 육기적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경락의 문제예요. 그래서 육기적인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천천히 해서 원인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기적인 문제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 증을 확실하게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쉬운 것 같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한의계에서 다 석권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변종에서부터 뭔가가 잘 힘들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저는 그래요. 육기만 따지고 있다가는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론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남상천 선생님의 이론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요, 요추 부분에, 우리가 기립근 부분의 부위에 해당하죠. 뼈가 있다면, 척추뼈가 있다면, 요추뼈가 있다면 이 요추를 잡고 있는 양쪽에서 기립근들, 이것이 딱 물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립근이 꽉 물고 있지 못할 때는 척추가 놀죠. 약간씩. 그렇게 되면은 척추 변형은 물론이고 추간판 탈출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양명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대장 전격을 썼더니만은 어떻게 그냥 한번 썼더니만 허리가 좋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사암침에 그냥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나선 사람이 김홍경 선생이에요. 근데 원인이 그 하나뿐입니까? 아닙니다. 태음수 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신경 자체가 과다하게 예민해지는 담증도 있어요. 또 근육에 신경전도가 제대로 하는 담전격증도 있고요. 승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 자체에 문제 생기는 간전격증도 있고 비전격증도 있고 대장전격증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립근 자체가 왜 약해졌냐를 봐야 돼요. 이것을 간전격이다 비전격이다 갖다 들이대서 되느냐, 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왜 신의요통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냐, 신양이냐, 신음이냐, 이렇게 또 가면 또 머리 아프다 그러죠. 그건 남상청 선생의 이론 보시면 아주 명쾌합니다. 또 제가 경험도 많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요, 이게 무시가 된 상태에서 절개해요. 그래서 수술요법을 썼어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술 뒤에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쪽 다리가 못 쓰는 지경까지도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은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바로 디디지를 못해요. 앞으로 전진하는데 디딤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장단지까지는 괜찮은데 종아리가 말라 들어가요. 이걸 위벽이라 그럽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다리는 멀쩡해요. 뭐 하나가 여위였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근육이 위축되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발 뒤꿈치를 들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됐느냐? 동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발 뒤꿈치는 이건 족태양 방광경의 구역이구나. 발가락은요? 발가락도 엄지발가락부터 만약에 5개 다 못 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왜 뒤에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것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현대의학을 하는 외과의들도요, 자신이 한 시술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현대이니까 경락 그딴 거 인정하면 안 돼.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가는 영원히 이러한 의료 문제는 이러한 의료 문제에서 해결이 안 돼요.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게 수술 뒤에 지나고 나서 나오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수술했어요. 그때 바로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온팡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렇다 치고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시간 오래 걸립니다.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면요, 사실은 현대의학으로는 접근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 수술 뒤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명미로 봐가지고는 급제운에 하면은 의료사고 잘 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격이 깨진 때나 이럴 때 의사들이 시술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의료사고 일어날 확률 높습니다. 예. 뻔히 아는 것도 실수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음양이 이미 다 깨진 상태, 좌우 밸런스가 다 깨진 상태의 환자가 허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지. 머리도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허리 아파서 수술해 보세요. 일어날 수 있는가? 깨진데 더 깨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엎어진 사람 밟아 누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접하질 않았는데, 환자 자신도 모르지, 의사도 모르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후유증으로 2차적으로요, 또 다른 힘든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될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 뒤에 그런 후유증 있는 거 다시 재수술도 안 돼요. 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어느 정도까지 불편한 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요, 보통 어떤 대안을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런 사람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원래 아마 무지하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런 몸에 습이 과다하게 만약에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지금 현재도 많으실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